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이번 시간에는 챕터 8장 조세의 기초이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조세라는 게 사실 정부의 재정 수입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조세의 개념 및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조세의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조세의 개념.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조세란 국가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이 없이, 원래는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공짜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대가 없이야. 개별적인 보상이 없이 민간 부분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를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요걸 살펴보는 게 재정학이잖아. 근데 이제 재원 조달의 대표적인 수단이 텍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가 돈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보겠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느낌에 해당하는 편익의 원칙도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약간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특징 보시면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조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세는 국가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 재정 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급부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이. 그게 바로 강제적이다. 그거랑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쵸? 조세를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에 입각해서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막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안 됩니다. 자, 5번. 조세는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급부이다. 우리가 돈 가지고 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에 조세의 기능. 우선 특징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세의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이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우리 알다시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살펴보는 게 늘상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자원 배분 기능.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는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세를 걷어가지고요. 정부 지출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해 주기도 한다고요. 이 공공재는 우리가 공공재 파트에서도 본 것처럼 민간의 시장에서 생산 공급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조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는 상대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세금을 때려. 그래서 어느 특정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X제만 과세하게 되면 Y에는 과세 안 하잖아.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상대 가격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상대 가격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상대 가격 변화를 통해 가지고 비효율성을 야기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초과부담 또는 사중손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원 배분의 왜곡을 교정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교정적 조세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망가진 거를요, 교정적 과세라고 쓸게요. 망가진 거를 치유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약간 이거는 공평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에 자원 배분의 기능은 효율성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것이고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공평성 측면에서 초점을 맞춘 건데 여러분 누진 소득세를 통해 가지고요. 1번에 보시면 조세로 조달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이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부자들에게 좀 많이 거두게 되면 누진세를 통해서 누진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이걸 통해 가지고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화 기능도 있습니다. 경제가 호황과 불황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조세가 바로 엑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을 때는요.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좀 뭔가 총수요가 증가해서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 만약에 경제가 침체가 되면 세금을 좀 덜 걷는 거야. 그리고 뭐 실업급여라든가 이렇게 보조금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 통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자, 소득세나 법인세는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진 소득세, 누진 법인세, 누진성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경제가 호황과 불황 이렇게 반복될 때 여기가 경제가 불황이고 침체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텍스를 인하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경제가 지나치게 이렇게 과열이 돼 있다고 할게요. 과열이 돼 있으면 텍스를 인상하는 거야. 그럼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경제에 이렇게 지나치게 업앤다운 하는 그 변동성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요. 경기의 변동을 좀 완화시키는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개념과 특징 기능을 봤고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조세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상적인 조세는 무엇일까? 바람직한 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상적인 텍스는 과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이걸 볼 겁니다. 자, 조세 기능에서 우리가 힌트 얻은 것처럼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비효율성이 바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낭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볼게요. 이상적인 조세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낭비가 없다는 것인데 이 낭비라는 게 우리가 사회적 후생 손실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 보시면 효율성 상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 상실 이게 바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상실이 없어야지 낭비가 없어야지 이게 밑에 보시면 중립세라고 참고에 나와 있잖아요. 럼썸 텍스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효율적인 낭비가 없는 그런 조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립세로 번역을 하고 있죠. 럼썸 텍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립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에서는 아무런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조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우선 살짝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전혀 초래하지 않는 조세가 현실에서는 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이상적입니다. 그게 이제 중립세인데 그래서 현실에서는 자, 이렇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초과부담, 비효율성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소화하는 조세 요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비효율성을 극소화하는 조세. 자, 밑에 참고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외부성 공공재 등 시장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가격 기구에 의해서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그게 후생경제학 제1정의죠. 찾았죠? 2번. 근데 조세가 부과되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 가격이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과세 대상에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누구는 세금을 때리고 누구는 때리지 않고 그래서 비효율성이 유발된다니까? 그게 2번 얘기입니다.
조세가 부과되면 뒤에 다시 또 하겠지만 조세 납부에 따라서 개인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 효과가 생기고 조세가 부과된 재화랑 그렇지 않은 재화 간에 밑줄 치세요.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대체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대체 효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왜곡이 생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뒤집어 얘기하면 대체 효과가 없다면 그러면 왜곡이 없는 중립세가 된다라고 해서 완화시켜서 표현할 겁니다. 3번에 별표하시죠. 조세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조세가 부과되면 상대 가격의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격 보조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X제 우유를 살 때 우리가 가격 할인을 해주면 우유를 많이 소비하게 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우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유를 막 사 먹어야지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체 효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의 의사결정이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체 효과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요.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고요. 결국 이 왜곡을 제로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조세 이런 식으로 뒤에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5번도 보시면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는 조세를 우리가 럼썸 텍스 중립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액세 정도도 중립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없고 소득 효과만 있는 경우 그걸 중립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금 폭탄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전에 막 군대 가기 위해서는 총을 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저기요, 제가 손가락이 없는데요. 군대 이거 면제시켜 주세요. 이걸로 쏠 수 있잖아. 이것도 잘라버려. 저기 손가락이 없는데 이걸로 쏠 수 있잖아. 다 잘라버려. 그래도 그럼 왼손으로 쏠 수 있잖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군대 가기 싫어서 막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피하는 선택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인두세 맨 마지막 제줄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인두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머리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예요. 인두세. 자, 머리가 달린 사람은 다 군대 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머리 이거 이렇게 싹둑 자르면 죽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립세라는 것은 내가 막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가 조세를 중립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인두세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립세를 할 수 있는데 교수님 교과서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 머리에 과세하는 거잖아. 자녀를 덜 낳게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니까 경제적인 왜곡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초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볼게요. 조세 부담의 효율성과 공평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거에 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 이상적인 조세는 서로 다른 개인에게 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문제는 어떤 게 공평한 거야?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자세히 보겠는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할 거예요. 하나는 편익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능력의 원칙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자, 편익의 원칙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 반대급부가 없는 거지만 정부가 제공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그런 공공재에 대한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야, 정부가 제공한 공공재에 따른 대가로 너 비용 부담하는 거 아니야? 이용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만만치 않죠. 공공재에서 자신이 얼마나 편익을 얻었는지 이렇게 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의 원칙이야. 야, 너 좀 능력 많으니까 좀 네가 세금 좀 많이 내.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많이 낼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낼 것인가. 이 누진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긴 하지만 얼마나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초과 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있냐 없냐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공평성이라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공평해? 이게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적인 단순성. 이게 좀 너무 복잡하게 되면 조세를 거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생겨. 1번 볼까요? 조세제도 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조세를 걷는 데 발생하는
증세 비용과 그래요. 가능한 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 납세자가 세금 내세요 했더니 세금 내기 다 싫어하거든. 근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뭐 납득 가능하면 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증세 비용과 직접적인 비용이죠. 간접적인 뭐 수능 비용이라 할까요? 납세 협력 비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금 내는 거에 대한 협력 비용을 가능한 한 작게 만드는 조세.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적인 행정적인 단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둘을 이제 조세와 관련한 총비용인데 그걸 극소화시키는 것이고요. 다음 네 번째. 자, 세수의 조세 수입에 약간 신축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건 뭔가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경제 여건에 따라서 조세 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해 가지고요. 요거 경제가 호황일 때는 좀 세금을 많이 거두고 불황일 때는 적게 거두고 등등 적절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안정과 그리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 자동 안정화 기능이 좋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뭐 시차가 있을 때 나와 있는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요. 정치적 책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성. 가볍게 보세요. 요게 뭐 이거보다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세 관련해서 저 뒤에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요런 게 있네. 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것을 1번 보시면 각 납세자가 자신이 얼마만큼 세금 내는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 제가 얼마나 세금 낼까요? 그게 예측 불가능하거나 예측이 어려우면 사실 뭐 생활 자체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입법을 통해서만 조세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조세 법률주의랑 비슷하게 되는 거야. 법률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도록 납세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는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상적인 조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얘기할 거는 효율성과 공평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조세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세의 분류. 자, 거기 보시면 표로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약간 요거는 우리가 그냥 조세에 대한 전체적인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가볍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과연 일치하는가 또는 부과했을 때 개인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하는가 고려하지 않는가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부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직접세와 간접세 이렇게 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 요건 뒤에도 다시 얘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직접세는요. 납세 의무자가 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한테 세금 부과하라고 했어. 근데 제가 직접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 그대로 직접세가 되고요. 간접세는요. 거기 보시면 전가라는 말을 체크해 주세요. 조세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전가가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걸로 예상되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납세 담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담을 지는 사람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두 개가 다르게 되면 이게 바로 간접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삼성전자에 세금을 때렸어. 물건의 세금, 스마트폰에 세금 때렸는데 그럼 삼성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막상 삼성이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소비자가 만약에 그걸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약간 떠넘기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조세에 대한 부담을 전가가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인세와 물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세와
물세. 자, 인세라는 건요, 말 그대로 사람 인자니까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물세는 물건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 능력을 고려한다. 우리 소위 말하는 소득세가 여기 해당합니다. 특히 누진 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개인이 소득이 많은데 비용 부담해야 될, 아니면 부양가족이 많다 그러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또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누진세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고, 자, 물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건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야.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물품세 같이 아니면 스파게티나 아니면 피자에 세금을 때렸다 할게요. 그럼 피자를 많이 먹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겠지. 어떤 사람이 되게 재산 상태나 소득이 되게 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자에 세금 때렸는데 피자를 안 먹어. 그럼 세금을 별로 내지 않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물세는요, 재화의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거나 재산에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개인의 사정이라고 했는데 상황,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보면, 아니, 피자, 가난한 사람이 피자를 많이 먹어. 피자에 세금 내. 그럼 뭐 가난한 사람이 부담을 많이 지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부가가치세나 재산세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는요, 물건의 양에다가 세금을 때리는 거고요. 종가세는요, 가격에다가 세금을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량이라는 양이 있고요. 종가세는요, 가격이라고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을 금액으로 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요거는 세금을 부과할 때 뭐 단위당 10원 우리가 그림으로 나중에 할 거야. 근데 요거는 세율로 뭐 10%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보통세 이렇게 되고요. 목적세는요, 특정한 지출 목적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 관세, 독립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보시면 위에 화살표 빨간 거 있잖아.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것으로 보고 조세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제주체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되는 것이고요. 증세자의 의도와 달리 직접세 경우에도 원래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경우야. 여기로 따지면. 근데 현실에서는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꼬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조세 수입의 지출 용도를 특정 목적에, 우리 목적세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딱 정해놓는 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목적 구석 금지의 원칙 해서 밑줄 치세요. 그 용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세 체계 거기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국세, 지방세. 여러분들 뭐 세법 많이 아시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에 늘상 출제되는 게 뭐냐면 국세이면서 목적세 거기 나와 있죠. 지방세이면서 목적세, 그게 자주 출제돼요. 국세이면서 목적세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객관식 때 하세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지방세이면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또 역시 지방교육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세 수입 구조의 특징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따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성 몇 가지 체크해 볼게요. 1번 조세 부담률 나와 있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거야. 전체 국가 경제 전체의 GDP 국민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세금의 크기, 조세 크기 얼마나 되는가, 이게 이제 조세 부담률인데, 거기 보시면 2번 정부 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면서 조세 부담률도 점점 올라가서 대략 한 22%.
요 정도 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세 부담률이 과거보다는 올라갔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땐 아직까지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 거기 보니까 24, 국민 부담률을 33%에 비해선 좀 낮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비까지 고려한 국민 부담률, 요것뿐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사회보장 관련된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등등등 국민연금 이것도 사실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정부가 강제 저축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게 되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 다 느낌이 조세 같은 국민 전체가 국민이 부담하는 거잖아. 그래서 조세뿐만 아니라 네 거기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4번 볼까요? 사회보장비 찾았죠? 사회보장비 요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이제 GDP 대비 조세의 부담률 거기 나만 조세 부담률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얘는 조세 부담률. 근데 국민이 느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직접적인 조세 부담률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보장비까지 고려하게 되는 거 이거를 국민 부담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국민 부담률 이거 약간 이거보다는 이게 더 광의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도 29.9% 대략 한 30%네. 둘 다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가끔 나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런 게 지문 선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목은 24개인데 주요 세목이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전체 차지하는 게 거의 한 80% 이상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상속세, 증여세, 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라 하죠. 이거는 미미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와 부가세 같은 거 봤을 때 소득세, 법인세가 직접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게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세는 이제 법인소득세라고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법인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이 차지하는 게 직접세인데 차지하는 게 거기 6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부가세라든가 거기 부가세, 개별소비세, 개소세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게 한 40% 직접세 비중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따지면요. 국세가 거기 보니까 7.5, 지방세가 2.5, 그러니까 국세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 비중이 좀 약간 작다는 것은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자립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의 분류, 우리나라의 조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세 체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결정 요인이라든가 기본적인 용어들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